1904년 2월 8일 오후 수십 척의 일본 군함들이 중국 위순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 군함에 수레 공격을 가했다. 다음 날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두 척의 러시아 군함도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아 격침됐다. 러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러일 전쟁 발발 6개월 전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게 은밀히 친서를 보내는데 (1903년 8월 15일) 존경하 없는 짐의 좋은 형제 아라자국 황제 폐하. 일본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귀국의 군대가 승전보를 알릴 것은 의심할 것도 없으니 짐이 미리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후로 바라옵건대 폐하가 우리나라를 더욱 잘 대해 주시리라 짐은 깊이 믿습니다. 폐하의 덕화가 융성하고 왕업이 영원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6개월 전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밀서를 보낸 사건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러시아가 승리할 거란 확신을 갖고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랑 이제 앞으로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라는 그런 편지인데 그거를 지금 밀사께서 읽어주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저기 왜 이 복장으로 여기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낯설어가지고 제가 좀. 아 그래요? 무슨 잘 어울려요. 수염이라고. 수염이죠 제가. 수염 이윤석 씨를 좀 들어와 주세요. 예, 수염 제가 떼고 가겠습니다. 네. 예. 한결났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러일 전쟁 결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보면은 미리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의 승리를 고종은 확신을 했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고종이 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에 너무 어두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의 차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종이 러시아에게 이런 밀서를 보낸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했습니다. 설마? 벌써? 뭐 시작한 지 무슨 1분 됐나? 1분 시작한지? 러일 전쟁. 과연 세계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류근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전운이 감돌자 영국의 사격 클럽에서 러일 전쟁에 대해 내기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내기를 건 건데. 과연 그랬을까요? 당시 도박사들은 러시아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러시아가 며칠 만에 이 전쟁을 끝내느냐를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 해가 뜨고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란 이야기도 있고 열흘이면 끝날 거란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 누구도 러시아가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남의 나라 전쟁에 내기를 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상 류근의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주변국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는 걸 예상 못 했는데. 그러니까 돈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그 도박은 업소가 돈을 법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못 벌어요. 하우스가 예, 하우스. 아니 오늘 복장이 그러더니 자꾸 이상한 말만 하시네. 무슨. 침을 나눠줘야 될까? 아무튼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는데 왜 당시에는 그 주변국들은 모두 러시아의 압승을 예상했던 걸까요? 러시아가 1860년대 이후 이제 공업화도 진전이 되고 하면서 예. 상당히 그 국력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병력만 보더라도 러시아 육군만 해도 100만이 넘어요. 그다음에 발틱 함대라든지 하는 이 해군력도 세계 거의 5위권에 들어가 있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상대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우는 육군만 따져보면 20만이 채 안 됐거든요. 해군력도 러시아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써먹는 말이 있죠.
당랑거철이라고 그죠? 사마귀가 술에 맞서는 형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주변국들이 보기에 일본은 한낱 동양 변방의 약소국으로 보였겠네요. 그러니까 뭐 고종이 이런 일서를 보내는 게 별로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에 기댈만 합니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자가 하나 있는데요. 오. 네, 그냥 봐도 사실 느낌이 오죠. 이게 네, 1904년 4월 3일 날 그 이제 프랑스의 신문이었던 르프티 파리지앵의 일면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러시아. 그리고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뒷짐지고 늠름하고 거의 뭐 두 배격 되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고. 거의 러시아가 나는 저 두 손은 안 쓸래 뭐 이런 자세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 속에는 러시아와 일본 말고도 정말 재밌는 요소, 많이 풍자하고 있는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라운드가 우리 저기 꼬리하고 대한제국을 밟고 밟고 있네요. 있어. 한반도 일본 홋카이도를 밟고 있고. 네. 그걸 몰랐네. 예. 이 싸움이 한반도와 만주를 사이에 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거 이제 상징하는데 그보다 저 관중석을 보면 네. 저 뒷열에 키 큰 모자 쓴 그 모자에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 아저씨. 네, 그 미국이죠. 그리고 앞열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절모 쓰고 있는 저 사람은 영국일 겁니다. 네, 그 당시 어떤 세계의 중심, 영국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저 그림에 재밌는 게 저 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저 한 사람이 이분 있어요.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네. 복장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렸구나 또. 네. 아유, 그래서 참. 청일 전쟁 이후에 이 네.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청나라가 네. 이 관중석에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담 넘어 구경하고 있는 네, 정말 이런 걸 요즘은 안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그 광경력이 연출돼 있습니다. 저 풍자만 봐도 당시의 그 서양 국가들이 동양 국가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여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뭐 서양 국가들은 다들 크고 건장한 반면에 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을 보세요. 정말 처참하게 왜소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렇죠. 이제 이미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사파인데 아니 그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편견 같은 게 좀 스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역시 기독교 문명, 기독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명 국가라는 인식이고 동양 국가는 야만에 가까운 비기독교권이다라고 하는 구분도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때는 이제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백색 인종 대 황색 인종의 싸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우월한 백인종과 열등한 황인종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각도 이 풍자화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십자군 전쟁 이래 문명 충돌, 20세기판 그러네요. 문명 충돌을 볼 수 있겠네요. 인종주의적인 시각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황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황인종이 유럽 문명에 심대한 어떤 위협을 준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는 좀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몽골 제국이 확장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 몽골 제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존속했던 것이 지금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조치울루스예요.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가장 오래 받은 곳이 러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황인종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심하게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몽골인들을 뭐 타르타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르노스인가 그 지옥의 주인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제 어떤 공포감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무정부주의자였던 바쿠니는 중국인들이 언젠가는 우랄 산맥을 넘어서 볼가강으로 쳐들어오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러시아 황제한테 이렇게 그렇게 경고했던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모두가 러시아의 승리를 점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무모하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걸까요? 우리가 왜 청일 전쟁에서도 한번 다뤄본 바가 있는 것처럼 그 러시아의 부동항을 위한 남하 정책과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 이게 지금 이 두 나라가 진출하라는 영역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복수심. 그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요동반도를 얻었는데 러시아의 삼국 간섭으로 얻었던 걸 뺏겼잖아요. 그 줬다 뺐을 때 정말 화가 나는데 이때 일본에서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네. 일본 군인 40여 명이 아마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도 저 10년 동안 이를 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등장한 슬로건이 와신상담. 잠잘 때도 잊지 않기 위해서 장작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그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라고 하는 이 와신상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가 일본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삼국 간섭에서 뺏긴 거다. 그럼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일 전쟁 때 받았던 배상금을 대부분 군수 공업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국력 무력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실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요동반도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고 여기 원래 우리 건데 러시아한테 뺏긴 거다. 찾아와야 된다. 하는 식의 정신교육도 시켰던 것이죠. 요거 회고도 있거든요. 네. 그 빨갛게 칠해놓은 걸 봤던 학생들이 예. 오스기 사카이는 삼국 간섭의 장본인 러시아에 대한 복수전의 요구였다. 우리들은 용솟음 치듯 피가 끓었다. 원래 전쟁에서 물리력만큼이나 네. 중요한 것이 어떠한 정신태세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는 게 정신교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그렇게 왜곡된 복수심을 심어준다는 게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 불행의 씨앗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0년간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다가 이제 칼을 뽑았잖아요. 네. 뭐 일본 나름대로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꺼냈을 것 같은데 칼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그러니까 1900년에 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으로 러시아 군대가 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를 점령해버려요. 언젠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내려오니까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에게 주목을 해요. 일본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영국의 정책이 바뀌는 순간 일본이 그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 와신상담했던 그 복수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제1차 영일동맹인데 이 영일동맹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러일 전쟁의 결과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꼭 600초 뒤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00초 세세요. 아니 진짜 재능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뭐 이게 60초도 아니고 600초. 안 하시던 거를 왜 이렇게 오래 세셔야 돼요. 아니 무슨 이게 종편도 아니고 하는가? 야, 이거 전문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전문 용어로 밑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마치 몰려들게 하는 맞아. 집어 중이에요 지금. 근데 뭐 대단하십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근데 뭐 가만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딱 그 상황이네요. 그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손을 잡은 일본을 러시아가 혼자서 그럼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러시아한테는 1890년대부터 강력한 동맹 국가였던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굉장히 동맹 관계였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유럽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독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이 두 나라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한쪽이 너무 커지는 걸 서로 싫어하죠,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동양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만약에 극동 지역에서 뭐 남아 정책을 치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독일 입장에서는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독일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복잡한 국제 관계들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지지하는 형태, 그다음에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태로 구도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네. 지금 나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정리를 한번 또 우리 정리하면 이효석 씨.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도하고 이제 국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일본이 이제 저쪽에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러시아 국기 아세요? 러시아 국기 잘 찾을 수 있어요? 잠깐만 이쪽 먼저 할게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네. 영국이죠. 이제 영국이 지금
한 팀이 된 거고. 거긴 저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야, 이거 어렵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 요게 러시아 맞나요? 네네. 근데 빨강이 위에요, 흰색이 위에요? 러시아가 네.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쌓여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아 러시아 독일 월드컵 때 그죠? 월드컵 때 이걸 본 것 같은데 여기 독일일 거예요. 네네네. 독일이 왜 절반이 잠깐 약간 헷갈리는데 식은땀 나 지금. 독일이 하늘이 모르겠는데 흐려. 네. 아, 하늘이 흐리니까 이렇게 아마 요게 맞겠죠? 요게 맞겠고 근데 컴컴해? 프랑스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 프랑스가 월드컵 때 파란 유니폼 많이 입었죠? 아, 그렇게 해. 요게 맞나요? 아유, 야, 어렵다. 그게 굉장히 헷갈리네요, 이쪽이. 요렇게 한 팀이고, 요렇게 한 팀이에요. 야, 근데 참 재밌네요. 저렇게 삼선 국기파와 네. 삼선이 웃기파. 얘네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냥 뭐 그냥 기타 내 등등. 맘대로 기타 등등 그렇죠. 국기파와 오. 그래서 이제 팽팽한 이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네. 아, 이게 이 어떤 그 진영 정리는 되는데 네. 국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러일 전쟁 전야에 저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긴 하는데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 것이 아주 강력했던 데 비해서 저쪽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그 동맹 관계를 맺고 지지를 한 것이 좀 미지근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국제 대리전처럼 그러네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네. 딱 이렇게 이제 얽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아까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서양의 뭐 동양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도왔다는 게 참 좀 특이한 점이네요. 예. 청일전쟁 승리했을 때 삼국 간섭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동반도를 빼앗긴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게 전쟁만 잘 이긴다고 승리를 한다고 뭐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미 이거 이제 물밑에서 서구 열강들하고 교섭을 해놔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치가라든지 지도자들이 이제 일본의 이미지를 서구와 같은 문명국이 되는 걸 지향하고 있다. 일본도 발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가네코 켄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도움을 얻도록 외교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 주된 논지는 뭐냐면 이것이 백인과 황인의 싸움이 아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교도들의 이 전쟁이 아니다. 이런 걸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마침 가네코 켄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미리 일찍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 대통령 이게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이 사람이 또 하버드 출신이에요. 동문이에요, 둘이? 네, 그 동문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보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이런 전쟁을 그 좀 지원하는 뭐 홍보를 또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것 때문에 들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본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학연까지 동원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지독하게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외 홍보에 나서는데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대외 원조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준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 보면 삼국 간섭 일어났던 그 해 그 다음에 좀 보면 1895년에 12월 정도에 10년의 예산 정도를 편성하게 되는데 육군은 한 7개 사단에서 13개 사단으로 그리고 해군은 강철 전투함 6척 그리고 순양함 6척에서 66개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미리 계산하고 회의되는데 이제 그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때 계획 세웠던 예산안이 그 당시 경비가 7억 8,10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청일전쟁 전에 9배 수준이었어요. 결국 이제 외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풍자화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외국 입장에선 그다지 이 나라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뻔한 상태니까. 약간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돈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 무리해서. 딱 시작할 때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그냥 붙여먹자. 그 얘기예요. 사실 미국이 일본을 도와줬던 데는 다른 이유도 국제관계 이유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좀 도와줘서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경우에 한반도와 만주의 일부를 일본이 차지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자본 참여도 가능할 것이고 미국한테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이 질 게 뻔한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참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미국의 유대인 은행가로 유명했던 야곱 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알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4번에 걸쳐서 외채를 조달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도 조달을 하지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하는 말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것은 군사력에 의한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야곱 시프의 원조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은행가라고 하면 일단 보통 내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손해보는 일은 안 할 텐데. 그렇지. 예. 그래서 뭘 믿고 돈을 빌려준 걸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거꾸로 일본한테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대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굉장히 컸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적이 바로 러시아였던 셈이죠. 그 무슨 약간 나비 이론이에요. 러시아의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몰고 와서 러일 전쟁의 일본의 힘이 됐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일본에게 참. 힘을 주자, 자금을 빌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재밌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에 뭐 반동양 정서에 반유대 정서에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다 이렇게 지금 녹아 있어요. 대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600초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죠? 예, 지금 한 450초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그러면 대한제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내 망명이라고 할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약 1년간 옮겨가는 아간파천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 오히려 러시아 영향력이 커집니다. 네. 근데 의외로 보면은 러시아는 조선보다는 한반도보다는 만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만주를 오히려 더 개발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주가 워낙 크니까요. 일본은 러시아보다 조금 한반도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요 시기를 참 잘 살렸으면 한국도 상당히 어떤 자체적인 근대화라든지 내정 개혁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의 찬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 대한제국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오랜만에 이 외세 의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한다. 이 점에서 앞에 갑오을미개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광무개혁이 앞에 갑오을미개혁에 비해서 다른 점은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그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의 군대를 근대화시키자. 그래서 황제 직속으로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고 또 무관학교, 사관학교도 설치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무기도 구입을 해옵니다. 이때 대한제국의 예산 가운데 해마다 40% 정도를 군부 예산이 차지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개혁들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1903년 4월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구입하게 됐다는 거. 이게 좀 인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사들였다고요? 진짜 왠지 불안해지네. 대한제국이 힘을 키우게 되는데 네. 일본이 협조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당한 전례를 봤을 때는 혹시 그거 말이죠. 일본이 청일전쟁 때 쓰다가 망가진 군함을 대한제국에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조선에 멀쩡한 걸 팔았을 리가 없다. 예. 정확하면서 더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인 게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배는 군함이 아니었고요. 1894년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증기 화물선을 군함으로 둥갑해서 팔았다. 뭐야 이게 진짜 이거 화물선을 군함이라고 속여서 판 거네요. 완전 사기잖아요. 이거 무슨 물탱크를 탱크라고 속여서 판 거.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화물선을 어떻게.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1894년에 네. 샀다고 하면은 거의 9년 정도 쓰다가 지금 판 건데. 심지어 중고를. 네, 중고를 속여서 판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일본이 이 배를 처음 이게 그 영국에서부터 구입을 했을 때 25만 행을 주고 산 거예요. 9년이나 쓰다가 대한제국에 이걸 판매를 할 때는 55만 행을 받았어요. 어떻게 좋아. 네. 이 55만 행이라고 하는 돈은 당시 돈으로는 대한제국 국방 예산의 1년치의 국방 예산의 30%가 되고, 아까워라. 그다음에 국가 전체 예산의 10%가
되는 돈인데 네. 이런 막대한 돈을 네. 주고 그 엉터리배를 사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니 뭐야? 딱 진짜 모르나요? 외관을 보면 몰랐을까요? 증기선에 이제 대포 맨문 장착시키고 이제 해서 무기를 붙인 거죠. 화물선에다가 대포를 붙였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함이다. 이러고 이제 방산비리의 원조였습니다. 방산비리 원장. 네. 아까 일본이 전쟁 준비 때문에 자금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또 자기들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자강 개혁 의지는 이렇게 꺾이고 말고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근데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에 밀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제국은 러시아 편에 딱 선 건가요? 공식적으로? 고종이 중립화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 한 달 전 정도인 1904년 1월 21일 날 우리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고,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나름대로 이 두 나라 간의 싸움 속에서 국가의 어떤 주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선언을 했으면 선언을 지킬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짓밟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립 선언을 했으면 난 중립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일본군도 들어오지 말고 러시아군도 들어오지 마라 하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결여돼 있었다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대한제국은 그래도 이 전쟁 직전까지 뭔가 중립화 선언을 위해서 애썼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아까 러일 전쟁 한 달 전에 중립 선언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그때부터 약 한 달 지난 1904년 2월 23일 날 한일 의정서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각종 어떤 병참 기지로 영토를 사용한다라든지 뭐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맺게 돼요. 뭐야? 을사늑약의 전초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 심각하네요, 진짜. 제물포를 사실상 일본의 기지로 활용을 하고 대한제국 군대 3,000명을 일본군에 예속시키기까지 해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용산기지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11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2018에서 114를 빼면 1904년이에요. 이때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거길 처음 가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서울 안에 우리나라 땅이 아닌 땅이 114년 동안 있었는데 나 반드시 갈 말 거야. 네, 그 시작이 이때부터예요.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러는 게 정말 일본한테는 행복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대한제국의 불행이고 이 불행만큼 일본이 그 행복을 가져갔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불행의 길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 전쟁 진행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본 연합함대가 리순항 밖에서 황해도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도 또 이제 그 울산 해전에서 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일대를 서해하고 동해를 일본 해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일본 육군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진 전투가 리순 공략전이 되겠는데 러시아가 여순항 뒤에 있는 일본에서 203 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뒷산을 완전히 그 토치카식으로 요새화시켜 버렸어요. 콘크리트로 전부 요새화시키고 그다음에 사면 밑에 보이는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올라오는 적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상태로 완전히 요새화시켰기 때문에 여순항이 천의 요새입니다. 네. 배가 이렇게 많은 안에가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는 배는 한 척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러시아 함대들이 포를 딱 들고 있으면 일본 함대가 만약 들어가면은 한 줄로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포격을 받아서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3 고지를 점령하고 여기서부터 항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정규사단, 3개 사단이 여기서 소진이 됩니다. 6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도 굉장히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여순항을 1905년 1월 초에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제압을 함으로써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초반부에 기선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일본 군이 이제 일본의 군사 영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무기, 그 사람의 초상화 같은 거를 막 네네. 신사에 모셔놓고 그런 전용 신사도 만들고 네.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진짜 전쟁 국가로 돌입되는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리순에서 이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고종이 또다시 러시아에 밀서를 보낸다죠? 내용 들어볼까요? 1905년 1월 10일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존경하옵는 짐의 좋은 형제 아라사국 황제 폐하. 지금 리순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짐은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귀국의 용맹한 장수들과
날랜 병졸들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위순을 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면 내응 접대할 방책은 몰래 준비한 지 오래이며 의당 전국의 인민들이 곳곳에서 도와 힘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고종의 좀 일서가 좀 답답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고종이 정세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는 얼마나 비빌 언덕이 없었으면 일본의 승전 소식을 듣고도 저런 밀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단 듭니다. 어찌 보면 고종의 밀서 중에 첫 번째 밀서는 고종의 상황 판단, 아마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쓴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고종의 희망이 담겨 있는 걸조예요. 한일 협약이 맺어진 다음에 고종이 여러 차례 러시아와 이런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905년 2월 7일 날 고종이 대신들과 밀실에서 몰래 대한제국의 현재 그 상황을 기록한 국서 5통을 작성해서 러시아로 보내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본이 첩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알아버립니다. 첩자요? 네. 사실상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종은 사실상 일본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합니다. 러일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대한제국의 통신망을 장악해 버립니다. 정보가 오거나 나가거나를 전부 검열하고 체크를 하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밀정들을 풀어서 혹은 첩보원들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간에 든 쥐였네요, 고종은. 도와줄 나라는 없고 구조 요청은 막히고 네. 고립무원의 고성 낙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100년 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리가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할아버지 정도. 네. 예,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위순을 정복한 일본이 이제 고종이나 다른 나라들의 예상과는 달리 계속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계속 이깁니다. 예. 1905년 넘어서 3월 달에 펑텐, 그러니까 이제 봉천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고 최근에 뭐 심양, 세냥 이렇게 부르는 데인데 여기서 일본군 25만, 러시아군 32만이 투입돼서 일본군 사상자 7만, 러시아군 포로 포함해서 9만 의 사상이 나면서 일본군이 승리를 간신히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펑텐에 입성한 날이 3월 10일인데 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그날이 일본의 육군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의미부여하면서 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 전쟁을 끝내는 정말 결정적인 승리를 일본이 거두게 되는데 혹시 600초를 기억하세요? 저기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교수님은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영일 동맹이 러일 전쟁에 미친 영향 이것이 무엇일까? 자, 1년간 이어진 러일 전쟁을 일본의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그 계기가 쓰시마 해전 네. 그리고 영국 두 가지입니다. 쓰시마 해전과 영국. 네, 영국. 러시아가 이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져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강의 해군 발틱 함대를 이쪽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나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일본 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되죠? 러시아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죠. 네,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거죠. 수에즈 운하 보시면 알겠지만 발틱 함대가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오는 길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당시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이니까 안 돼. 안 되겠다고 그러겠죠. 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뭐 물자니 체력이니 모든 게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돌았다는 거예요? 자, 나옵니다. 아이고. 희망봉을 던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봉을 도는 거죠. 거의 저거는 지구를 거의 반바퀴 이상 도는 네. 저러면 진짜 연료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을 당신은 텐데. 진기선이잖아요. 석탄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그러게요. 배에다가 석탄을 어마무시하게 실은 거죠. 네. 영국의 식민지에는 기항을 안 시켜주니까 독일 식민지라든지 이런 데 잠깐씩 기항을 해서 휴식하고 네. 보급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석탄을 또 어디서 보급할 줄 모르니까 네. 간판에는 석탄의 산이 쌓이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동양주 아시아로 이제 일본 쪽으로 계속 항해를 했던 겁니다. 진입로 폐쇄에 또 주유소까지 폐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발틱 함대가 우리 대한해협이죠. 이쪽에 도착한 게 언제냐 그러면 이듬해인 1905년 5월입니다. 거의 7개월, 예, 반년 8개월 가까이 걸린 거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저기 체급 차이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최홍만이랑 싸울 수 있어요? 이러게. 이기죠. 이기죠, 이 정도면. 네. 링에 올라오자마자 쓰러질 텐데. 기진맥진한 러시아군이 스시마 해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웠다기보다는 영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 것이다. 네. 그리고 이쪽 그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은 그저 조연에 불과했던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영국입니다. 영국이군요. 네. 근데 이런 장기간 전쟁 중에 일본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또 요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짜잔. 제가 그래서 자, 이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뭘까요? 징집 영장 같은 거. 일본군 계속 병사를 차출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쟁은 돈이에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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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라면 얼른 제가 집어가요. 이거예요. 뭐예요? 저 약이네.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약이죠? 예. 근데 약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우리에겐 국민약골 이윤석 씨가 이혜석 씨가 예. 이것은 맞아. 알겠다. 약이구나. 다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쓱 보겠습니다. 예. 뭐 이게 환자잖아요. 환자. 이것은 이제 알약이란 뜻이죠. 알약. 맨 처음 글자는 이게 아마 정복하다 할 때 그 정자라고 알고 있고 요 가운데 글자가 이제 이게 주점에서 많이 보던 그렇죠. 예, 이슬 로자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뜻으로만 볼 때는 네. 이슬을 정복한 약이다 해가지고 무슨 이제 숙취 해소제 같겠지만 네. 붙여서 읽어보면 네. 정로환. 예,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가끔 먹을 때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아무튼 저 이름부터 보죠. 이슬을 정복하는 알약.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로가 정복은 정복인데 이슬이 아니고 노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정복한 알약.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로환이 네.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네, 이런 아주 음흉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게 유독 네. 러시아 사람한테는 독약으로 작용한 뭐 그런 약이 이 냄새 있었나요? 때문에. 야, 약을 스멜 이거 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왜 이 약이 개발되게 됐냐면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요동반도 점령하잖아요. 근데 요동에 들어가서 만주에서 싸웠는데 당시 일본군의 그 사망자 비율을 보면은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사망자의 7월 정도가 배탈로 죽어요. 물갈이 중국이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탈이 나서 설사가 멈추질 않으니까 탈수증으로 죽는 거예요.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는 다시 또 만주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약을 만들자. 그래서 왜 유사이래로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장군이 동장군이고 가장 무서운 병사가 해병도 아니고 질병 아닙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정복할 정자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를 정자로 바꿨던 겁니다. 슬쩍 바꿔놓은 거군요. 야. 근데 그 이름 바꾼 게 더 고약해요. 왜요? 러시아를 정복하는 알약이잖아요. 네. 이걸 바를 정자로 고쳐놓으니까 러시아를 바르게 하는 알약이 돼요. 일본이 러시아를 바르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딘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심영환 작가가 전쟁이 끝난 바로 그날로 지금 가보는 어떤 사진을 또 준비해봤다면서요? 네, 오늘은 끝까지 좀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이 사진은 1905년 9월 5일,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나고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한 그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러시아 대표였던 비테, 그리고 로젠, 이제 한 명 건너뛴 다음에 일본 대표인 고무라 주타로, 그리고 다카이라 고고라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인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그 풍자화에서 심판이 안 보였잖아요. 심판? 드디어 심판이 올라간 거네요. 근데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본 얼굴이에요. 저 약간 익숙하죠 얼굴이. 이분은 누구냐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약간 루즈벨트 대통령 중에 그 2차 세계 대전을 이끌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분 말고 이분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자 이분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가 지금 이상한 건데 러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렇게 합의를 맺고 강화 조약을 맺는 장소가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놀랍게도 미국 포츠머스였습니다. 아, 포츠머스. 미국에서 포츠머스도 그냥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포츠머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있는 도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미국 도시였네요. 그게 암기 교육의 폐해죠. 도저히 못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오늘 저기 포츠머스가 미국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근데 정말 더 이상한 거는 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회담을 미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 대통령이 떡하니 서 있어요? 일본이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할 때 엄청난 이제 전쟁 비용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청일 전쟁 때는 약 2억 엔 정도의 전쟁 비용을 썼는데 그 10년 뒤인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쓴 전쟁 비용이 약 18억 엔입니다. 리순 공략전 겪고 봉천 전투에서 승리를 겨우 했지만 일본군은 이미 이제 그 사상률이 30%에 달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곤 있었지만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던 일본 입장에서 자국의 우호적이었던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 입장에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재자로 나서게 되면서 다른 땅도 아닌 미국에다가 두 나라의 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일본한테 전쟁을 하고 외채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중재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요청으로 중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대한제국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억하세요? 1882년에 조미 조약 맺을 때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제국에서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 루즈벨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아주 냉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태프트 육군 장관을 일본에 보내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선을 일본에 넘긴다고 하는 이런 뜻을 밝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해야 될 때는 조정을 하고 있고 조정을 해야 될 때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 또 드러나죠. 청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얻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즉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는 뭘까요? 뭐 전쟁이라는 게 뭐 러시아로부터 이제 막대한 돈을 좀 얻어내고 또 러시아로부터 뭐 막대한 땅을 좀 얻어내고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러일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받아낸 건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졌는데 갑자기 왜 대한제국 땅을 주나요?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저게 중재가 된 거예요? 우월한 이익을 인정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대한제국이 이들의 전리품인 양 다루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러일 전쟁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가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어떤 이권을 놓고 네. 벌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는 점이 되니까 당연히 그 목적의 제1항에 네. 강화조약 제1조가 한국에 닿은 기록이 나오는 거죠.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했잖아요. 중재를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제국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 특별한 사연이 더 있습니다. 이 중재를 했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러일 전쟁을 중재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맺는 공로로 인해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강들의 결정을 노벨 평화상으로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되는 참 되게 답답한 결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진이 말하는 그날 심영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딱 넘겨주고 받은 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이 상의 권위를 좀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우, 진짜 너무 언짢은데요. 평화라는 것이 예. 시대마다 상황마다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겠지만 네. 지금 저 상황에서 평화라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즈벨트의 평화는 과연 뭘까요? 강대국의 평화입니다. 그쵸. 강대국 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이고 노벨 평화상이 정말 이 강대국의 논리에 저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참 권위 없는 상이었던 적도 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러일 전쟁이 초래한 결과가 이게 어마어마하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그 구도를 바꾸는데 와 몰랐습니다.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러일 전쟁을 접한 기분이 고종이 치열한 그 고민과 노력 끝에 중립화 선언을 한 건 알겠는데 중립국이라는 게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돼야 중립국이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예. 그 사거리가 된 것 같아요. 사거리. 사거리? 예, 사거리. 뭐 2차도 지나가고 저 차도 지나가고 막 좌회전도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다 밟고 지나가는 뭐 평상시에는 그래도 되는데 아유, 전시에는 네. 로타리가 돼야 됩니다. 로타리. 우뚝 서가지고 뻥구서 서서 침범하지 못하고 다들 돌아가게 만드는. 예, 전시에는 로타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운명뿐 아니라 어찌 보면 세계사의 지형을 바꾼 분수령이 되는 20세기 최초의 가장 큰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참 독특하게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인이 아닌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공교롭게 또 백인에 의해서 해방의 과정을 거치는 독특한 과정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언제나 좀 시야를 넓게 보면서 네. 어떻게 세계가 흘러갔는지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의 역사 그러니까 참 슬프고 비참해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만국의 경험을 했거든요. 역사에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우리 근대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러일 전쟁이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대사를 일본이 조선을 또는 대한제국을 침략했고 식민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했다 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로 주로 설명하죠. 근데 러일 전쟁처럼 일본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이 전부 참여하는 정말 복잡한 스토리가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제국은 아무리 힘이 없어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제국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날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 강대국들 간의 관계들, 이걸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비극적인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항상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제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예,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에 돌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을사늑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